첫 번째, 내 업장의 특징이 잘 묘사되어야 한다. 내 업장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콘텐츠, 사람, 공간. 콘텐츠는 업장에서 판매되는 메인 메뉴를 의미하는데요. 가령 필라테스라면 필라테스 안에서도 어떤 특징과 가치가 있는 필라테스인지, 재활이라면 재활 안에서도 어떤 특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활인지 구체적으로 좁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필라테스, 재활이라 표현하는 것은 검색에는 용이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필라테스 센터가 체력 증진보다 체형 교정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둘 다 밸런스 있게 추진하는지, 나의 재활센터는 족부만 다루는지 연쇄적인 모든 것을 함께 다루는지, 또는 그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결하고자 하는지 등 내 콘텐츠의 정체성을 먼저 정하고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 용어를 찾아보세요. 사람은 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나 직원들을 의미하겠죠. 다들 한 번쯤은 콘텐츠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싫어서 잘 안 가게 되는 업장이 있거나, 반대로 콘텐츠는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한 수준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분야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알아서 시술해주는 피부과나 헤어샵과는 달리 매 순간 무언가를 상담하고 귀 기울여 듣고 교육하고 피드백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의 표정, 말투, 성향, 제스처 등이 마이크로하게 교류되는 업종입니다. 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A라는 인물은 다소 내향적이며 수다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전문성을 과시하는 것을 꺼려하며 자신의 센터가 동네 안에서만 소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급지고 화려한 것보다 수수하고 심플한 것을 더 선호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어서 B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B라는 인물은 다소 외향적이며 사람들과 풍성하게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전문성을 자신있게 어필하기 좋아하며 자신의 센터가 동네 주변을 넘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차분하고 심심한 것보다는 풍성하고 알록달록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생동감을 더 선호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A는 나랑 비슷한데, 또는 B는 나와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써야 하는 에너지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요구해야 되거나 제재하는 일이 줄어들고 내가 불편해할 만한 언행을 되도록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A 인물과 비슷한 성향의 소비자는 A 인물과 같은 선생님과 수업받길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명에서 A 인물의 성향이 잘 묘사되는 용어를 사용해본다면 소비자는 본인이 느낀 느낌을 토대로 저 업체 상호명에서 이런 느낌이 나는데 한번 상담해볼까? 가서 체험해볼까? 라는 호기심이나 의향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B와 비슷한 성향의 소비자는 A와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았을 때 재미가 없다고 느끼거나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B의 특징이 잘 연상되고 기대되는 상호명을 다시 찾아 헤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 또는 내가 기질적으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성향을 취향, 가치관, 스타일, 바이브라는 프레임에 넣어 그러한 걸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브랜딩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A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면 왁자지껄하고 통통 튀는 운동센터에 조금 더 호기심을 느낄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는 B의 성향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면 차분하고 고요함이 느껴지는 센터에 조금 더 호기심이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공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신경계에는 신경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내 몸의 신경계가 외부적인 환경 요소를 감지하고 불안함이나 편안함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입니다만 앞서 말한 A 성향의 소비자가 센터의 문을 딱 열자마자 강한 조명이 느껴지고 힙합 또는 락 음악이 엄청 큰 데시벨을 뿜어내면서 들려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성향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느낌에 흥미를 느낄까요? 반대로 B 성향의 소비자가 센터의 문을 열자마자 다소 어둡다고 느껴지는 차분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이 들어온다면 어떤 흥미를 느끼게 될까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판매하느냐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밸런스, 이러한 성향이 잘 연상되고 잘 상징되는 용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그 용어에 잘 담기는지 가장 먼저 고민해보세요. 두 번째, 외우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것, 어려운 것보단 쉬운 것을 선호합니다. 상호명을 외우기 쉽게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소비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상호명과 30, 40대 직장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상호명, 60대 이상의 시니어층이 매력을 느끼는 상호명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상호명을 외우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상호명을 외우기 쉬운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자 내외의 글자 수,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읽고 발음하기 쉬운 용어. 5자 내외의 글자 수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영화의 제목을 지을 때에도 가급적 글자 수를 길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목이 긴 영화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가 적은 2글자 내지는 3글자로 구성된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의 존재를 처음 봤는데 그 영화 어떤 영화였지? 떠올리기 쉽게 하려면 글자 수가 적을 때 외우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애플, 스타, 블루, 젠틀, 당근, 민족, 밸런스. 일상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용어는 굳이 외우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겹치지 않게 상호명을 짓는다 해서 또는 나만의 고유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용어를 골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사용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멋있어 보여서 혹은 고유하다고 느껴져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읽고 발음하기 쉬운 영어. 이처럼 읽고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처음 보는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생소한 발음으로 읽어야 하는 네이밍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숫자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예시로 필라테스 숫자 9라는 상호명이 있다면 누군가는 필라테스 9라고 읽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필라테스 9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아예 상호명에 필라테스 9 또는 9라고 장명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2가지 챕터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내 업장의 특징이 잘 묘사되는 용어를 찾았고 외우기 쉬운 조건을 고려하여 장명을 했다면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는 겁니다. 질문은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컨텐츠, 저의 성향, 제가 차릴 공간의 특징은 이러한데 이 느낌이 잘 연상되는 업체명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상호명이 가장 인상적이고 외우기 쉽다고 느껴지시나요? 보통 이 2가지 질문을 하면 답을 좁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다른 업체와 겹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시장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상호명과 비슷한 상호명을 만들게 되면 포털 검색에서도 내 상호명이 밀리게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상표권, 저작권을 취득한 업체가 상호명에 대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호명 후보를 몇 가지 추려내셨다면 다음 항목에 따라 상호명을 조회해보세요. 첫 번째는 키프리스입니다. 키프리스는 상표권을 등록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등록된 상호가 없다면, 등록된 상표가 없다면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 구글 등에서 상호를 검색해 봅니다. 만약 검색 결과에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호명과 동일한 업체가 있다면 같은 종목은 아닌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봅니다. 만약에 상호명이 겹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고요. 너무 좀 비슷한 상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후보군에서 조금 더 적절한 상호명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대형 검색 포털에서 검색을 하셨다면 SNS 채널에서도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꼭 업체가 아니더라도 컨텐츠를 제작하는 채널, 크리에이터들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명을 이미 선점하고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헬스업계는 특히나 광고나 마케팅 비용에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는 마케팅,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런데 인스타나 유튜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명을 이미 채널명으로 쓰는 곳이 있다면 저비용으로 셀프로 마케팅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유튜브나 인스타 혹은 틱톡을 사용하신다면 틱톡까지도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과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상호명을 짓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